네, 안녕하세요. 서준형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2025년도 10월 고3 모의고사에서 사탐 경제 파트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요. 먼저 시험 보느라 모두 고생하셨고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10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보다 그리고 작년 동해 10월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이 바뀐 포인트도 있고 문제 자체가 원래 나오던 전형적 패턴과 조금 다르게 이질적으로 출제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경제주체 갑에서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갑은 사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은 가족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간식으로 먹기 위해서 5개를 달라, 즉 재화를 구매하는 소비자, 수요자의 위치에 있고, 병의 경우에는 우리 빵집에서 만드는 애플파이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상자만 달라, 즉 구매자긴 구매자지만 기본적으로 중간재 혹은 원료를 사서 다시 이를 생산에 활용하는 기업 측면의 역할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경제 주체로서 이들을 정리해 본다라고 하면은 갑은 기업, 그 다음에 을은 가게, 병도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샷을 쓸 거라 생각하고, 자, 1번 갑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자, 이윤극대화는 당연히 기업이라면 추구하는 가치이죠. 반대로 가게라면 효용극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1번이 맞는 보기니까 바로 정답이 될 거고요. 자, 2번 을은 생산요소 시장의 수요자에 해당한다. 자, 생산요소 시장이라는 것은 노동, 토지, 자본을 거래하고 그 대가로, 그걸 지급한 대가로 어떤 걸 받는다? 그렇지, 임금, 지대, 이자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생산 요소를 직접 공급하는 공급자의 역할을 가게가 수행하고, 그들을 수요, 즉 그 노동력, 토지, 자본 등을 사서 내가 대가를 줄게 라고 하는 파트가 바로 기업이라는 경제 주체가 되겠죠. 즉 을이라는 가게는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에 해당하고 수요자에 해당하는 것은 누구다? 기업이다 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병은 사회적 후생 극대화를 추구한다. 자, 기업은 1번에서 봤지만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죠. 자, 4번 갑과 달리 을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주체이다. 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주체는 누구일까요? 이것은 가게와 기업 모두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과 달리 을은 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맞지 않겠죠. 자, 5번 을과 달리 병은 소비의 주체이다. 자, 을과 달리 병이라 했으니 가게는 아니고 기업만 해당하는 특성이 나와야 되는데 소비의 주체이다. 자, 소비의 주체는 물론 여기서도 병은 사과를 구매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게를 소비의 주체, 그리고 기업을 판매의 주체라고 보게 됩니다. 이 점 다 체크하셨으면 1번은 어렵지 않게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2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그림은 X제 시장의 공급 변동에 따른 Y제, Z제의 균형 가격 변동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이때 Y제와 Z제는 각각 X제와 대체 또는 보완 관계에 있고 Y제, Z제는 서로 관계가 없다. 단 X에서 Z제까지 모두 수요와 공급 법칙들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의 축을 처음에 잘 보셔야 돼요. X축이 보시면 X제의 균형 가격이 변동할 때마다 Y축, Y제 혹은 Z제의 균형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를 하나 할 수 있어. 자, 무슨 소리냐? 먼저 Y제의 경우에는 지금 X제의 가격 PX가 증가할수록 Y제의 가격 PY도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죠. 요거 잘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Z제의 경우에는 X제의 가격이 올라가면 Z제의 가격은 떨어진다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완 관계와 대체 관계 중에서 어떤 것이 각각에 해당되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X제의 가격이 올랐어. 근데 만약에 대체제라면, X제의 대체제라면 난 가격 오른 거 말고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다른 재화를 살래 라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화, 대체제의 수요가 올라갑니다. 대체제의 수요가 올라가면은, 자, 우리 수요 공급 그래프에서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증가했을 때 가격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올라가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혹시 조금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프를 한번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새로운 수요 곡선이 여기가 되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모두 증가하는 상황이 나오죠. 왜? 여기가 균형, 아이고, 이거 잘못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균형 거래량이 이 노란색 점이 맞닿는 이 부분 Q 스타, 균형 가격은 이 부분 P 스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래량 찾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간단한 원리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지우도록 하고요. 어떻게 없애지?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 대체제는 어떻게 된다? x제의 가격이 올라가면 대체제의 가격도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정리했던 것 중에서 어떤 거다? 아, y제구나 라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겠죠. 아, y제가 오이 뭐야? 대체구나. 자, 그럼 사실 자동으로 z제는 보완제니까 뭐 배치가 끝나겠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z제의 경우에는 일단 보완 관계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만약 x의 가격이 증가해. 그러면 보완제 같은 경우는 그 수요가 같이 떨어지죠. 왜? 내가 뭘 예시로 들까? 뭐 엽떡의 치킨 조합을 좋아하는데 그 뭐가 유명하더라? 허니콤보? 허니콤보 엽떡을 좋아하는데 허니콤보 가격이 너무 올랐어. 그럼 그 세트를 시켜 먹던 사람들은 덜 시켜 먹게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완제의 수요는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아까 그래프 기억나시겠지만 수요 그래프가 오히려 줄어들게 되면, 즉 좌측으로 이동하면 어때? 바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보완제의 가격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패턴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들을 잘 이용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이 결론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x제의 가격 상승은 y제의 수요 감소 요인이다. 우리 보시면 y제 수요 감소 요인으로 잘 표시를 해놨었죠. dy, 디맨드입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기억은 맞는 보기. x제의 공급 감소는 y제의 균형 거래량 증가 요인이다. 자, x제의 공급 감소라고 그랬어. 요건 이제 패턴을 잘 읽어내셔야 되는데 우리 공급 감소, 즉 sx가 줄어들면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금 빠르게 그려보면 이렇게 수요 그래프, 공급 그래프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여기 있는 공급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줄어드는 거지. 왼쪽으로. 자, 어때? 가격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가격이 늘어난다는 것은 px가 올라간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px가 증가하면 아까 어떤 패턴을 띄었어? y제는. 그렇지. 바로 대체제니까 그 수요가 급증하면서 저거 나 비싸니까 y제 살 거야. 수요 급증하면서 역시나 덩달아 가격이 올라가는 결론까지 도달했었죠. 요게 니은의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 같은 보기 균형 거래량 증가 요인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도 늘지만 동시에 뭐도 늘어? 그렇지. 균형 거래량도 같이 늘게 된다 라는 거 잘 찾아주셔야 되고요. 아이고, 기억에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여기 보니까 수요 감소 요인이네. x제 가격 상승은 dy를 증가시키는 수요 증가 요인이었죠. 그래서 얘는 기억이 틀린 보기. 자, 니은까지 봤으니까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x제의 생산 요소 가격 상승은 z제의 판매 수입 증가 요인이다. 자, 우리 판매 수입이 기본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살펴봐야 돼. 자, 이거 좀 이따가 그래프로 한번 설명드릴 건데 먼저 x제의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했다 치자. 그럼 첫 번째로 타격을 맞는 게 누구야? 그렇지. 바로 x제를 생산하는 공급자들이란 말이야. 그럼 그들은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어. 왜? 생산 요소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자, 그래서 아까 니은의 시작과 똑같은 패턴이 나오죠. SX가 떨어지니까 X의 가격이 올라가고, 즉 X의 공급이 줄어드니까 X의 가격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이번엔 Z제를 살펴봐야 되는데 Z제는 어땠어? X제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수요가 떨어졌었죠. 아, Z제의 수요는 떨어지는구나. 자, 그러면 판매 수입은 어떻게 보느냐? 다시 한번 이 그래프를 가져옵시다. 이렇게 있을 때 판매 수입은 뭐야? 내가 예를 들어 100원짜리를 10개 팔았어. 그럼 우린 1000원을 번 거죠? 원자재가 빼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량 곱하기 가격의 원리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아까 우리 설정됐던 균형 거래량, 이거 조금 반대로 나와있네. 고쳐놓을게요. 자, Q, P인데, 자, 균형 가격 그리고 균형 거래량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얘네 둘을 곱하면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이 모양은 뭐야? 그렇지, 사각형이야. 즉 그냥 직사각형이니까 요 가로의 길이와 요 세로의 길이를 곱해주면 뭐가 된다? 판매 수입이 된다. 즉 우리가 모양으로 치면 이렇게 생긴 사각형,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뭐가 된다? 그렇지, 판매 수입의 크기가 된다는 거야. 이 판매 수입의 크기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곱하기로 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아까 어때? 수요가? Z제는 수요가 줄어들었어. Z제는 수요가 줄어들었으니까 D가 요 왼쪽으로 이동했을 거고, 왼쪽으로 이동하면 여기 새로운 균형점들이 생기겠죠? 균형점 2 이렇게 이동을 했고, 자, 여기 새로 생긴 균형점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가격도 줄어들고 거래량도 줄어들었어. 즉 어떻게 돼? 판매 수입 자체도 아예 새로 생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요렇게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 원점에서부터. 자, 그럼 어때? 기본적으로 요 빨간색 이 시행 전에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판매 수입보다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요 직사각형의 크기가 훨씬 작죠.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보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요거는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빠르게 이걸 고치고 가야겠습니다. 소환해 놓고, 자, 우리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 이 가로축이 Q, 세로축이 P를 이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틀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해놓고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2번,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은 디귿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틀린 상황인 거죠. 증가 요인이 아니라 뭐야? 감소 요인이야. 따라서 2번이 될 겁니다. 잘 이해되시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가볼게요. 자, 표는 갑국과 을국의 고용 관련 통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동일하고 실업자 수도 동일함. 자, 여러분 이거 다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하고 갈게. 우리가 15세 이상 인구부터 뭔가를 지표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뭐가 있어? 그렇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좀 쓸게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쓸까?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는 또 뭐가 있는 거야? 그렇지, 고용자, 실업자들이 있는 거죠. 오케이? 비경제활동 인구는 기본적으로 일할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개념은 뭐 가볍게 잡았고 아실 것 같으니까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갑국의 실업률 나와 있고 갑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나와 있지 않아. 그 다음에 을국은 실업률 나와 있고요. 경제활동 참가율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식들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어떤 공식들이냐? 바로 첫 번째, 우리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경활참은, 자, 분모를 잘 보셔야 돼요.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의 수를 이제 비율로 계산하는 거야. 뭐 이렇게 곱하기 100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실업률은, 자, 분모가 어떤 거야? 바로 경제활동 인구가 되겠죠. 경제활동 인구 중에, 그러니까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현재 실업자인 상태의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의 비율을 찾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되실 건 딱 하나입니다. 나중에 고용률 물어볼 때. 자, 고용률은 역시나 그 취업을 한 고용자, 취업자가 분자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맞지만 뭘 조심해야 돼? 바로 분모입니다. 여기서는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라 15세 이상 인구가 분모에 들어가요. 요 세 가지 공식 항상 나오는 거니까 항상 조심해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를 바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우리 을국의 실업률은 10%야. 근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80%야. 그쵸?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5세 이상 인구 동일하다 했으니까 둘 다 100명, 100명씩 뭐가 있어? 15세 이상 인구가 있다 칩시다. 자, 그럼 경제활동 참가율이 80%였던 을국은 경제활동 인구가 몇 명인 거야? 80명인 거야. 그쵸? 그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몇 명이길래 10%인 거야? 그렇지, 8%. 8%래. 8명이니까 10%가 되는 거죠. 80분의 8. 자, 그래서 우리가 을국의 뭐 실업자는 8명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근데 뭐야? 실업자 수도 동일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갑국의 실업률 20%는 8명짜리로 나왔다는 거야. 저는 생각해봐봐. 실업자 8명에 경제활동 인구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이걸 곱해서 100을 하니까 뭐가 됐어? 20%가 됐어. 자, 그렇다는 것은 이 경제활동 인구는 몇이었다는 게 40명이었다는 거지. 그쵸? 5분의 1이었다는 거지, 실업자가. 자,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40명이면 15세 이상 인구 100명 중에서 단 40명만 경제활동에 참가하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 40명, 즉 경제활동 참가율 40%가 되겠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게 채우셨을 것 같아요. 자, 마저 읽어보면 1번, 기억은 60 아니고 40이죠. 을국에서 취업자 수는 실업자 수의 7배이다. 자, 을국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을국에 여기다가 우리 이걸 써볼까요? 취업자 수. 자, 여기는 경제활동 참가 인구,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를 뺀 32명. 을국에서는 경제활동 인구 80명에서 실업자 수 8명을 뺀 72명.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번에서 취업자 수는 실업자 수의 7배이다? 아니지. 취업자 수 72는 실업자 수 8의 9배죠. 9배. 3번, 갑국 취업자 수는 을국 실업자의 4배이다. 갑국 취업자 몇 명이야? 32명. 을국 실업자 몇 명이야? 8명. 자, 그러니까 3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죠. 좋습니다. 4번은 비경제활동 인구는 갑국이 을국의 2배이다. 비경제활동 인구 어떻게 구해? 15세 이상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를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갑국의 경우에는 몇 명이 나와? 60명이 나오고 을국의 경우는 20명이 나오겠지. 자, 그래서 4번은 2배가 아니라 뭐야? 3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틀린 전제가 되겠고, 마지막 5번 고용률은, 자, 고용률 물어봤죠? 고용률은 뭐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 바로 분모입니다. 분모가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야. 실업률처럼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라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를 분모로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고용률을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갑국의 경우에는 15세 이상 인구 100명 중에, 자, 취업자 수 몇 명이었어? 32명. 을국의 경우에는 역시나 똑같은 15세 이상 인구 100명 중에 몇 명? 72명이 취업자였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몇 배인지 계산을 하려면 언제 보면 되지? 얘한테 곱하기 32분의 72배를 해줘야 얘가 되는데, 쉽게 계산하면 8로 약분해서 4분의 9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2배는 아니다. 그래서 5번 선지도 가볍게 틀렸다고 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설명 하나하나가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우고. 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가나의 상황이 동시에 나타날 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현재 균형점 E가 이동할 영역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 자, 가는 로봇을 생산하는 신규 기업 수가 증가한대요. 신규 기업 수가 증가해. 신규 기업 수가 증가하면 뭐가 바뀌어? 그렇지, 공급이 증가해. 얘를 생산하는 기업이 많아진다면 그럼 공급이 증가하겠죠. 나의 경우에는 생산 공정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고자 하는 기업 수의 증가입니다. 자, 이건 잘 읽으셔야 되는데요. 기업 수라고 해서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고 투입하고자 하는 기업인 거야. 그럼 우리가 기업에서 저 휴머노이드 로봇 너네가 만들면 우리가 구매해서 우리 생산 공정에 좀 쓰려고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 한번 볼게요.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우리는 두 그래프, 두 선을 다 옮겨줘야 돼. 첫 번째, 수요도 늘어났으니 오른쪽 바깥으로 우상향시켜 주시고, 공급도 늘어났으니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우리가 여기선 묻지 않았지만 정확히 공급이 얼마만큼 가고 수요가 얼마만큼 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균형점을 봤을 때 균형 거래량은 어때? 증가해. 근데 가격, 균형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애매모호한 거지. 뭐의 효과가 더 큰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지수로 남겨두시는 겁니다. 자, 다행히 이번 문제에서는 영역만 물어봤으니 지금 균형점이 새로 생긴 2번 영역이 답이 되겠죠. 자, 좋습니다. 5번 한번 가볼게요. 학생 가외수 정의 자료 1을 바탕으로 자료 2에 따라 2024년의 땡땡구 경상수지를 확정해보세. 자, 참고로 이 문제는 정답률이 30몇 %예요. 즉 오답률 1이었습니다. 이번 시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자, 자료 1에는 2024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경상수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2를 잘 보셔야 되는데, 먼저 1번 2024년 4-4분기 땡땡국의 국제거래 내용이 적힌 A에서 D까지 한 장 선택한대. 근데 이 A에서 D까지는 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무상원조 3억 달러는 뭐 한 거야? 그렇지, 이전 소득 수지에 해당하지. 자, 다음에 B는 해외여행 경비잖아. 그럼 얘는 뭐에 해당해요? 그렇지, 서비스 수지에 해당하고요. 자, C 해외 주식 거래액 5억 달러. 얘는 뭐야? 금융계정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에 D는 해외 지식재산권 사용료 10억 달러. B처럼 서비스 수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찾아 놓으셨어야 돼요. 헷갈림 없이. 자, 다음 2번. 이제 갑자기 주사위를 던지는데 카드랑 주사위에서 나온 숫자가 아래 표와 같대. 갑을 병정 순서로 A, B, C, D 가져갔고, 이 주사위 숫자를 보니까 2613이 나왔는데 3번에 홀수면은 수취, 짝수면은 지급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뭐야? 여기다 위에 정리를 같이 써보면은 갑은 2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수취, 짝수는 지급이네요. 쏘리. 지급. 자, B는 6이 나왔으니까 역시나 지급. C는 1이 나왔으니까 수취. D도 3이 나왔으니까 수취가 될 겁니다. 자, 우리 지급은 갖다 줬다는 거고 수취는 받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급은 마이너스, 수취는 플러스로 들어가겠지. 어디에? 아까 위에 있었던 1에서 3분기 표 현황에다가 얘를 박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서 한번 보면은 원래 상품 수지 10억 달러, 서비스 수지 5억 달러, 본원소득 수지 마이너스 10, 이전소득 수지 마이너스 2였어. 근데 지금 어때? 이전소득 수지에서 마이너스 3 빠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B 서비스 수지에서 얼마 빠져야 돼? 마이너스 12억 달러 빠져야 돼. 자, 그 다음에 D 역시나 서비스 수지인데 얘는 수치니까 플러스 10으로 들어가야겠죠. 근데 C는요? 자, C는 뭐였죠? 바로 금융계정. 우리 금융계정은 어디에 들어가? 그렇지, 경상수지에 들어가지 않죠. 요거 조심하셔야 된다. 아마 헷갈리게 일부러 이렇게 포함을 한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돼요. 금융계정은 어디? 경상수지에 들어가지 않는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밑에 보기를 한번 풀어봐야 돼요. 자, 기억. 의뢰 카드 내용은 기억에 해당한다. 자, 기억이 뭐야? 상품 수지를 물어봤어. 아니죠. 의뢰 카드 내용은 요거 해외여행 경비 서비스 수지에 해당했습니다. 틀린 보기. 자, 니은. 2024년에 니은은 3억 달러 흑자이다. 자, 니은을 다시 찾아 올라가면 여기 서비스 수지가 있어. 서비스 수지 원래 5억 달러였고요. 5에서 아까 서비스 수지 10이 빠지고 10 더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12가 빠지고 12 더해져서 3 흑자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디귿 보기 보겠습니다. 자, 2024년의 경상수지는 3억 달러 흑자이다 라고 물어봤는데, 자, 경상수지를 보기 위해서는 모든 항목을 다 더해줘야겠죠. 자, 상품 수지 같은 경우에는 10억 달러에서 변함이 없었고, 서비스 수지는 아까 계산을 맞췄었어요. 우리 플러스 3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원소득 수지는 마이너스 10 그대로, 마지막 이전소득 수지 같은 경우는 A카드에서 값이 이 지급을 골랐기 때문에 마이너스 3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즉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마이너스 5로 기록이 됐을 것이다. 자, 그럼 이걸 다 더해보겠습니다. 10 더하기 3 빼기 10 빼기 5, 10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귿의 설명은 틀렸구나 라고 할 수 있고, 다음 리을. 갑의 주사위 숫자가 2가 아니라 5였다면 2024년의 디귿은 1억 달러 흑자이다. 자, 먼저 갑의 주사위 숫자가 2가 아니라 5였다면 뭐가 바뀌는 거야? 그렇죠. 수취랑 지급이 뒤바뀌어. 원래 지급이었던 것이 수취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전 소득 수지가 그럼 지급에서 수취로 바뀌네? 그럼 수치로 바뀌었으니 뭘 확인해보면 여기 디귿을 확인해보면 이전 소득 수치가 마이너스 5가 아니라 여기다 플러스 3을 합쳐진 1이 되겠죠. 플러스 1. 자, 최종적으로 이전 소득 수지는 어떻다? 리을 1억 달러 흑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따라오셨나요? 이 오답률 1위 문제였는데 조금 이 수치 지급 헷갈리게 하고, 만약에 이 카드에 써있는 항목들이 정확히 경상수지 안에 어떤 것에 연결되는지를 매치시키기 어려우셨다면 조금 더 공부해서 푸신다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바로 6번입니다. 자, 경제체제를 구분한 건데 이 질문을 읽어보니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가? 예로 답한 B가 뭐가 되겠어? 둘 중 계획 경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니오라고 한 것이 시장 경제가 될 텐데, 자, 가라는 질문을 들어가는 걸 묻는 것 같은데 이 가를 보니 둘 다 예로 답하는 것은 시장과 계획 경제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이 들어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선지에서 가에는 희소성에 따른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희소성에 따른 경제 문제 발생은 이 경제 체제에 상관없이 언제나 존재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얘가 맞는 답이 벌써 나오게 됩니다. 자, 2번 쭉 한번 볼게요. A에서는 경제 문제 해결 시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강조한대. 자,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강조한다는 건 어디 측면이야? 그렇지. 계획 경제의 측면이죠. 효율성을 강조하는 게 시장, 계획성을 강조하는 게 형평성을 강조하는 게 계획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B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중시한다. 자,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중시하는 것은 시장의 역할에 뭔가 더 신뢰를 주는, 훨씬 더 시장을 믿고 있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 나타납니다. A와 달리 B에서는 자유 경쟁을 통한 이윤 추구를 보장한다. 자유 경쟁을 통한 이윤 추구 보장은 뭐야? 시장 경제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B와 달리 A에서는 원칙적으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 원칙적으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뭐야? 그렇죠. 시장이 아니죠. 계획이지. 그러니까 다 쉽게 골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7번. 이제 이 채점을 해야 되는데 이거 문제를 선생님도 한번 풀다 헷갈렸었습니다. 왜냐면은 채점 결과 0점이라 나와 있더라고. 즉, 이 친구는 A 시기는 경기 과열기와 침체기 중 하나인데 그 시기에 해당할 경제 안정화 정책을 다 틀린 거야. 그쵸? 그럼 예를 들어 지급준비율 인상이라 생각해봐봐. 지급준비율 인상이면 뭐예요? 은행들이 수중에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될 현금의 비율이 높아진 거죠. 그렇다면 시중에서 돈이 어떻게 돼? 다시 들어와야 돼. 풀려있던 걸 다시 들여넣어야 돼. 은행에 가둬놔야 돼. 즉, 왜 이렇게 한 거야? 시중에 너무 돈이 많이 풀려있으니까. 즉, 통화량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근데 통화량이 많다는 건 뭐예요? 경기가 과열되어 있다는 거지. 그쵸? 그렇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죠. 돈이 많으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물가가 오르는 현상까지 이어질 겁니다. 즉, 지급준비율 인상은 뭐에 대한 안정화 정책이야? 그치, 경기 과열기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틀렸으니까 여기는 뭐가 돼? 그쵸, 여기는 침체기에 대한 설명이 됐었을 거고요. B시기가 그럼 과열기라고 볼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을 풀어야 되는데 먼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친구 빵점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는 침체기가 아니라 과열기 해소에 적합한 정책이 들어가야 되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과열되었을 때 국공채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돈을 빼줘야 되잖아, 시중에서.
그치? 그러면 국공채를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게끔 해야지. 어떻게? 매도해야겠죠. 왜? 내가 국공채를 팔면, 그렇지, 매각하면 거기서 시중의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니까 돈이 어디로 들어와? 국공채 발행기관으로 들어오죠. 국가나 공기업 등으로. 자, 그러면 매각이 되겠지.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총수요 아시죠? 총공급이랑 우리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는 이미 어때? 총수요가 늘어나 있는 상태야.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오히려 그걸 조금 더 안정화시켜서 눌러줘야지. 눌러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 계속 부풀어. 물가가 막 올라갈 거고 화폐 가치는 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옳지 않은 상황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니은에는 매입이 아니라 사들이는 게 아니지. 사들이면 돈을 내가 거기다 풀어야 되잖아. 그러면 안 되죠. 시중에 돈이 많아서 갖고 오려고 하는 거니까 매각을 통해서 돈을 들여와야 돼요. 자, 디귿, 소득세율 인상이 들어갈 수 있다. 디귿, 우리 과열기 안정화 정책입니다. 소득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지, 세금을 내고 나면 처분 가능한 소득이 조금 줄어들어서 소비나 투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수요를 또 역시 눌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네. 경기 과열기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정화 정책으로 옳은 것이 되겠죠. 자, 4번 A시기는 침체기였고요. 5번 B시기에는 일반적으로 실질 GDP가 감소한다. 실질 GDP 감소, 경기 과열기에는 GDP는 올라가. 하지만 물가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케이? 요거 잘 체크를 하셨어야 돼요. 자, 다음 8번 한번 보겠습니다. 8번 한번 보시면요. 이 교수가 균형점을 찾는 건데, 뭐뭐하고 있으므로 가방향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뭐뭐하고 있으므로 나방향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견해를 보여주고 있죠. 누가? 교수, 갑과 을이. 자, 그럼 가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한번 볼까? 균형점이 가방향으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생겨야 돼요? 총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야 가방향으로 이동하지. 이렇게 증가해야. 자, 그러니까 교수 갑이 주장하는 A는 뭐야? 총 수요 AD가 늘어나는 케이스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요 교수 을이 주장한 나방향으로 이동할 겁니다 라고 한 것은 뭐예요? 그렇지, 총 공급 자체가 오른쪽으로 있으니까 총 공급의 증가인 거야. 자, 그러면은 각각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야 돼요. 즉, 총 수요를 진작시키고 총 공급도 늘릴 수 있는 각각의 방안을 매치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A 한번 보시면은 순수출이 증가. 자, 순수출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우리 AD 총 수요는 기본적으로 뭘로 이루어져 있어? CIGNX죠. C 뭐야? 소비, I 투자, G 정부 지출, NX 순수출까지. 자, 순수출이 증가하면 당연히 AD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오케이, 맞고, 넌 틀렸고. 가계소비가 증가, 역시나 맞고요. 기업 투자도 정부 지출도 모두 증가하면 총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정책들이에요. 자, 그럼 B는 국제 유가가 하락. 자,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기름 가격이 내려갔다는 거잖아. 그럼 생산에 더 용이하죠? 혹은 유가가 하락했으니까 멀리서 들여오는 중간재 운송비를 낮출 수 있어. 즉, 결론적으로는 뭐야? 이 총 공급을 늘리는 데는 좋은 상황인 겁니다. 생산 기술이 발달해도 역시나 공급은 늘어날 거고요. 자, 기업 투자가 증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랑 5번 가계 소비가 감소는 뭘 건드는 거야? AD잖아. 쌤, 기업 투자가 증가하면 공급도 막 열심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그렇게 매치하면 안 돼, 경제학은. 자, 이거 문제 푸실 때는 정확히, 맞아, 투자랑 가계 소비는 다 총 수요 구성 요소였어. 그러니까 총 공급 이게 아니니까 빠져로 정확히 짚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 유가가 상승이거나 아까랑 반대여서 탈락이죠. 따라서 8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자, 그림은 각국 XJ 시장의 가격대별 초과 수요량과 XJ 수요 곡선이 지나는 점 A를 나타낸다. 자, 이거 방금 되게 잘 읽으셨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래프가 우리 눈에 익숙한 듯 보이지만 사실 가린 얼굴에 여기가 수량이 아니라 정확히는 초과 수요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 준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래프랑 다르다는 얘기야.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자, 그림은 그러면 각국 정부는 XJ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격 규제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대. 이렇게 볼까, 크게? 자, 그러면 가격 규제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거에 해당할까요? 기본적으로 가격 상한제, 가격 하한제가 있고, 다른 이름으로는 뭐였어?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가 있었는데,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은 뭐겠어요? 그렇지, 최고. 그렇지.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려고 하는구나. 그 균형점보다 아래에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비싸게 거래되는 것 같으니까 상한을 걸어버리는 거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규제 가격을 논의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XJ 시장의 균형 거래량은 40개래요. 자, 그 다음에 XJ는 수요 공급 법칙 따르고 직선이고 변동 없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되게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스티커를 하나 소환해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초과 수요량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균형 거래량, 균형 가격이 형성되는 균형은 우리가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형성이 되죠. 즉, 이 그래프에서 초과 수요량이 0에 해당할 때가 뭐야? 그렇지, 균형인 거야. 자, 그러면은 균형 가격이 얼마인 거야? 40달러인 거죠. 아, 이 수요 공급 그래프에서 뭐가 40이야? 여기가 40이야. 여기 이렇게 당겨오고 여기 이렇게 당겨왔을 때 균형 가격도 40달러, 균형 거래량도 아까 뭐라 했어? 40개라고 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벌써 그래프 뚝딱 나왔네.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수요 곡선이 뭘 지났는데? 점 A를 지난대잖아. 그쵸? 자, 근데 20달러일 때 A는 60개 이걸 지난다는데 우리 어때? 실제로 지금 초과 수요량 한번 살펴보면은 그쵸? 여기 뭐야? 이 40에서 20으로 반 내려왔으니까 80에서 요 40으로 반 내려오겠죠. 즉 20일 때, 20달러일 때 초과 수요량이 몇 개다? 40개다. 초과 수요량은 어떻게 그래프로 표현해? 요 가운데 20 써놓고 20에서 가격 쫙 그어보니까 요만큼이 몇 개야? 40개라는 거죠. 초과 수요량.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였던 거야? 여기가 20,60. 그 다음에 여기가 60,20, 20,20 이런 식으로 생긴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되겠죠. 그래서 초과 수요는 초과 수요대로, 아닌 것은 아닌 대로 이렇게 따로 확인을 하셔야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얘가 뭐 오답률 2번이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번. XZ 시장의 균형 가격은 20달러이다. 자, XZ 시장 균형 가격 40달러로 나왔죠. 자, 2번. 기억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니은은 4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아니지, 실효성. 이거 최고 가격제라 해서 높아야 되나라는 오해가 항상 발생하는데 최고 가격제는 이미 너무 비싸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낮은 수준에서 걸어버리는 가격 상한제예요. 이거란 말이야. 균형 가격보다 높아버리면 규율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 3번. 니은이 10달러이면 총 잉여는 기억 시행 이전보다 900달러 감소했대. 자, 우리 잉여 찾는 게 좀 어려워요. 잉여 찾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한을 옮겨가면서 하나씩 그림에서 크기를 찾아야 됩니다. 자, 3번에 니은이 10달러라고 했으니까 자, 얘를 10달러까지 낮춰봅시다. 같이 내려오네. 자, 이거 지우고 자, 여기다 한번 10달러에 그어볼게요. 자, 그러면 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 공급 곡선과 만나는 자리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위로 올려. 그대로 그 자리에서 세로축을 또 그어.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때? 이 가로선을 기점으로 요 넓이는 요 넓이는 뭐가 돼? 뭐랑 붙어 있어? 여기 수요 곡선이랑 붙어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 요 아랫부분은 뭐랑 붙어 있어? S 공급 곡선이랑 붙어 있으니까 생산자 잉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책 시행 전에는 얼마야? 정책 시행 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가 조금 이상하게 생겼네. 하나 그려보죠. 요만큼이 얼마야? 요만큼이 생산자 잉여. 요만큼 위의 삼각형이 얼마야? 얘가 소비자 잉여인 거야. 자, 그럼 각각 밑편 40, 높이 40짜리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이에요. 얼마야? 40 곱하기 40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서 800이 되겠죠. 아, 원래는 뭐 소비자 잉여는 생산자 잉여는 둘 다 800, 800으로 시작했구나. CS 800, PS 800. 그럼 총 잉여는 얼마예요? TS. 자, 1600이 됐었겠죠. 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방금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면은 우리 균형 가격 이거 규제 10달러로 한다 했을 때 살펴봅시다. 자, 아래에 있는 생산자 잉여는 10짜리 10짜리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 그리고 위에 얼마? 사다리꼴 모양이죠. 윗변 더해서 구하시면 돼요. 요거 계산해 보시면은 충분히 빨리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감소분을 찾아야 되니까 원래 어땠어요? 그러니까 자, 원래는 요만큼 있었는데 우리가 이만큼으로 줄었단 말이야. 그럼 감소분이 어디야? 여기 삼각형 부분이겠죠. 이 직각삼각형 부분. 자, 그럼 여기만 사실 구해줘도 돼요. 얼마? 자, 그래서 계산이 어떻게 되냐? 바로 여기 줄어든 양만큼의 총 잉여가
900이란 넓이를 갖는구나 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총 잉여가 900달러 감소했다라는 것이 맞는 상황이 돼서 3번 선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볼게요. 니은이 20달러이면 시장 거래량은 기억 시행 이전보다 40개 감소한다라고 물어봤네. 요새 미리 표시를 해놨는데 20개 감소합니다. 자, 왜냐? 규제 가격이 20달러면 20에서 가로선을 그는다 했죠. 자, 가로선을 그었어. S랑 만나는 지점은 뭐야? 공급자가 20달러의 공급을 20개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소비자는 20달러에서 60개를 사고 싶어 해. 그러니까 뭐가 발생해?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몇 개? 40개가 발생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급자가 20개밖에 내놓지 않으니 시장에서는 거래가 몇 개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20개밖에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40개에서 20으로 20개만 감소한 것이다. 말장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니은이 30달러이면 소비자 잉여는 기억 시행 이전보다 300달러 증가한다. 자, 소비자 잉여 찾으러 가볼까요? 자, 역시나 30 찍어놓고 가로선, 그 다음에 만나는 지점에서 세로선. 자, 여기가 이렇게 할 때 세로선. 자, 여기가 30이겠죠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찾아야 돼? 요만큼의 넓이를 찾아야 돼요. 소비자 잉여.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치, 여기 지금 80이죠. 뭐가? y절편 40, 40이니까 거기서 30부터 80까지 밑변이 얼마야? 50. 그 다음에 높이 30, 윗변 여기 얼마겠어? 10, 10 똑같이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50이 되겠죠. 즉 10, 10 떨어져 있어서 20만큼의 윗변.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우리 사다리꼴 계산. 윗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2100에 105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원래 800이었다며 CS 소비자 잉여 1050으로 들었으니까 뭐야? 300달러 증가한 게 아니네. 그쵸? 이런 거 계산을 통해 찾아볼 수 있으려면 항상 그래프에서 잉여 정확히 그리고 정확히 넓이 측정하시는 방법을 조금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만을 고른 것은, 자, 이것도 문제가 좀 이상해. 밑에 이제 표 먼저 볼 건데 이상한 갑자기 이 그림 찾기를 해놨어요. 이거 그냥 가볍게 정리해보면은 시장 가격 20달러, 시장 거래량 20개, 여기는 10달러, 20개, 25달러, 15달러, 15개, 25달러.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각국의 XZ, YZ 시장에서는 생산 소비 중 하나의 측면에서만 외부 효과가 각각 발생했대요. 이때 이걸 해결하려고 그 시장에 개입하기 전과 후의 상황을 지금 보자는 거야. 각국 정부는 보조금과 세금 둘 중에 하나의 정책을 취했고요. 결국 사회적 최적 수준이 달성되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럼 어떤 것을 썼길래 개입 전과 개입 후에 거래량, 가격 이 두 개가 바뀌었는지 요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디다 쓸까요? 보이나? 여기 밑에 써야겠다. 자, XZ 시장에서는 어때? 가격이 25달러로 늘어났고 거래량은 늘어났어요. 똑같이. 자, 우리 가격도 늘고 거래량도 늘려면 뭘 했다는 거야? 그렇지, 수요를 증가시켰다는 거잖아. 1로. 그래야 가격도 거래량도 늘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XZ는 뭐야? 수요를 건드렸으니까. 수요를 건드렸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소비 측면의 문제였다는 거지. 소비 측면에. 근데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이걸 묻는다면은 수요를 늘렸죠. 왜? 너무 사람들이 적게 소비를 했었으니까 문제가 됐거든. 그래서 사회적 편익보다 사적 편익이 높아버리는 상황이 나왔거든. 그러면 이거 수요를 늘려서 사회적 최적 수준을 달성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즉 소비인데 과소 소비의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소비를 늘리려면 뭘 줘야 돼? 보조금을 줘야겠죠. 이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YZ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10달러에서 15달러 가격은 늘었어. 근데 20개에서 15개 수량은 줄었다. 그럼 역시나 수요 공급에서 우리 가격은 늘었는데 수요량이 줄려면 왼쪽 위로 움직여야겠지.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늘어나는 코스로. 그러려면 어때야 돼요? 이 S가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돼. 즉 공급이 감소해야 되겠지. 포인트 좋아요. 공급이 감소했대. 그러면 공급을 감소시킨 거네 정부가. 왜? 너무 많이 생산되고 있었으니까. 즉 생산 측면의 외부 효과인데 뭐야? 과다 생산이 문제였던 거야. 즉 부정적 외부 효과라는 거죠. 해결하려면은 세금을 매겨서 생산을 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XZ, YZ 살펴봤는데요. 정리하면은 이제 과소 소비의 문제. 그래서 긍정적 외부 효과인데 사거든요. 긍정적 외부 효과, 즉 외부 경제야.
어디? 소비 측면. 해결책은 보조금. 다시 정리하면 과다 생산이 되기 때문에 얘는 안 좋은 거구나. 뭘로 메꿔야 돼? 생산의 측면이니까 세금으로 메꿔야겠죠. 너네 세금 더 내서 더 생산하지 마. 이거 안 좋아. 라고 해주는 겁니다. 다 가렸었네.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위로 넘어가서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 개입 전 X제 소비의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컸다. 이거 한번 옆으로 넘겨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지? 오케이. 자, 정부 개입 전에 X제 소비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컸나? 라고 물어보고 있어. 자, 우리 그래프 또 빠르게 한번 그려보면은 요게 뭐야? D 뭐야? D. 자, 하나 더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곡선을 그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름을 좀 다르게 붙일 겁니다. 어떻게 붙일 거냐? 편익. 왜? X제는 소비 측면의 외부 효과였죠? 그러면은 소비 측면에서는 이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을 비교하는 것이 우선이 된단 말이야. 사적 편익은 내가 누리는 거, 사회적 편익은 사회 전체가 누리는 거. 근데 사회적 편익이 어때야 돼? 소비를 너무 적게 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게 나타나야지. 왜? 그래야 어때요? 이 사적 편익을 나타내는 곡선 자체를, 얘를 오른쪽으로 늘려서 소비를 유도해서 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 도달하게끔 만들어야지. 여기서 일로 가게끔. 그것이 정책의 목표인 거죠. 오케이? 자, 그럼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니은, 정부 개입 전 YG 시장에서는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였다. 그쵸? 너무 과다 생산됐었어. 그래서 맞는 말. 정부는 X제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했을 것이다. 아니, 소비 장려해야 돼. 보조금 줘야죠. 자, 리을, 정부는 YG 생산자의 사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자, YG 생산자는 사적 비용? 이거 한번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이번에는 YG는 생산 측면이었기 때문에 어때야 돼? 공급 곡선이 두 개여야 돼. 하나, 둘. 그럼 둘이 각각 뭐냐? 자, 우리가 생산 측면의 외부 불경제, 즉 부정적 외부 효과이기 때문에 뭐가 더 커야 돼요? 사적 비용이 커야 돼? 사회적 비용이 커야 돼? 그치? 여기가 사회적이고 최적 수준이고 여기가 사적이어야 돼. 너무 많이 생산돼서 문제인 거야. 즉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맞추려면 뭘 이용시켜야 돼? 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당겨달라는 거야. 그쵸? 그러면 사회적 최적 수준에 도달하겠지. 그럼 뭐야?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 보다 어때야 돼? 그렇죠. 공급이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니까 뭘 매겼어? 세금을 매겼단 말이야. 어떻게? 개별 생산자한테. 생산자한테 세금을 매기는 순간 공급이 줄어들죠. 근데 왜? 왜 줄어드는 거야? 바로 이걸 다른 용어로 말하는 게 요 사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인 거예요. 당연히 생산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면 생산 공급을 낮출 수밖에 없어. 그걸 뭐가 노린 거야? 정부가 노린 거야. 너네 세금 매길 테니까 이제 좀 적당히 생산해. 생산량 줄여. 공급량 줄여. 라고 못 박아버린 거죠.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 요 금융상품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는데 차근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뭐 설명 생략하고 요 표로 봐도 되겠네요. 금융자산 총액은 갑천을 1,200만 원이고요. 투자 비중은 뭐 표의 내용과 같다고 합니다. 자, 바로 보기 들어가 볼게요. 1번. 기업은 발행 주체가 빌린 돈을 갚기로 약속한 증서이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기업, 주식은 발행 주체가 빌린 돈을 갚기로 약속한 증서이다. 아니지.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야? 이거 채권 설명이잖아요. 아니야. 니은과 달리 정기 예금과 달리 채권은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둘 다 아니야. 배당 수익 누구한테 기대할 수 있어? 주식한테 기대할 수 있죠. 3. 갑의 경우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의 투자 비율은 30%이다.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 뭐 있어? 예금, 채권. 그래서 예금, 채권 살펴봐야 되는데 갑이니까 예금, 채권 합치면 80%란 말이야. 투자 비중 훨씬 더 크죠. 자, 4번. 을의 경우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랑 뭐예요? 그렇지. 예금, 채권. 자, 그러면 예금, 채권 총액을 찾아야 되네. 을 70%야. 뭐 중에? 1200만 원 중에. 그러니까 1200 곱하기 10분의 7 해서 840만 원이 되겠죠. 틀린 전지. 5번.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 뭐 있어요? 주식, 채권. 금융상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갑이 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네. 자, 차지하는 비중이라 했으니까 그냥 이거 더하시면 되죠? 갑 주식, 채권이 이렇게 얘랑 얘 70% vs 얘랑 얘 40%니까 갑이 더 크네. 답은 5번이 되겠죠. 오케이. 자, 물 한 잔만 마시고 12번 가보겠습니다. 자, 환율 변동을 나타낸대요. 옳은 거 찾기.
자, 환율할 때는 뭐만 조심하면 되냐? 분모 문자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1번.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였다. 자, 지금 원달러 환율 어때? 올랐어. 그러니까 모든 환율 다 올랐어요. 근데 우리 꿀팁은 원달러 환율 자체가 오른 거면은 분모에 있는 화폐의 가치가 오른 것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쉬워요. 분모 가치가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환율 상승. 자, 어때? 원달러가 올랐는데 그럼 달러가 화폐 가치가 오른 거죠. 즉 원화의 가치는 오히려 달러에 비해서 떨어졌다. 아니었고요. 이거 2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본 여행 경비 부담이 감소하였다. 원이랑 N이랑 비교해야 돼. 얘도 올랐어. 자, 근데 기본적으로 100엔에 850원에서 950원이 됐단 말이야. 그럼 저희가 환전을 할 때 내 한국 돈이 원화가 훨씬 더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경비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겠죠. 좋아. 3번. 일본에 수출하는 미국 기업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 일본과 미국 둘을 비교하는 거니까 N달러를 보셔야 돼요. 자, N달러를 보셔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N달러가 올랐네. 그러니까 1달러가 130엔에서 150엔이 돼버렸어. 그럼 어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렇지,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는 거지. 왜?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려면 달러로 팔아야 돼? 혹은 엔화로 팔아야 돼? 엔화로 팔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엔화로 팔기 위해서 달러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 내가 일본에서 1300엔에 원래 팔던 게 있었어. 그럼 원래는 얼마였어요? T기에는 10달러면 됐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10달러씩 얻을 수 있는 건데 이제는 1300엔에 팔리면은 150엔당 1달러이기 때문에 10보다 더 적은 한 8, 9달러가 돼버린단 말이야. 수익이. 즉 불리한 상황이죠. 뭐가? 수출이 불리한 상황인 거야.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낮아진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똑같은 10달러로 들여서 팔고 싶은데 그러려니까 일본에서의 가격이 어떻게 돼? 1500엔이 돼버려. 그럼 가격이 높아지는 거니까 가격 경쟁력 역시 낮아지는 거죠. 틀린 보기. 자, 4번.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를 둔 우리나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증가하였다. 자,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 뭐 선생님은 딸이 없지만 내 딸이 미국에서 유학 중이야. 아빠 100달러 보내줘. 근데 100달러 원래 1달러당 1100원이어서 11만 원이었는데 300원 올랐어. 이제 14만 원이 된 거야. 즉 증가하는 거 맞죠? 맞죠? 자, 5번. 미국산 원자재의 수입 대금을 달러화로 결제하는 일본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감소하였다. 달러화로 결제해야 돼. 그쵸? 원래 뭐였어? 130엔에 1달러였다가 150엔에 1달러로 바뀌었어. 달러화 결제인데 원래 내가 10달러짜리 물건을 샀어. 얼마만 내면 돼? 1400엔만 내면 됐어. 근데 똑같은 10달러 이제 1500엔 주고 사야 된단 말이야. 당연히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거죠.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13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 어쩌고저쩌고. 자, 거래 얘기네. 문제 읽을 필요도 없죠. 자, XZ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이 YZ 3분의 1개 누가? 갑국.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최대 생산 가능량 비교해야 되잖아. 자, XZ가 몇 개인지 안 나와 있어. 최대 생산 가능량이. 하지만 기회비용을 보니까 우리가 XZ는 최대 300개 생산 가능하네. 쉽게 알 수 있죠. 왜? 양변 다 나누기 300 나누기 300 하면 어때? 얘 한 개당 얘 3분의 1개 나와요 랑 똑같은 말이었잖아. 그쵸? 요거 어렵지 않게 보셨을 것 같아요. 기억 300. 자, 400은 1국 여기 400이고 여기 모르는데 기회비용 한 개야. 그럼 그냥 둘이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하나 포기해도 얘 하나 살리고 똑같은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합 500이다. 틀렸고요. 자, 갑국은 XZ 생산의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를 모두 갖는다. 자, XZ 생산 일단 기회비용이 누가 더 낮아? 갑국이 더 낮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뭘 특화해요? XZ 특화해. 자동으로 을국은 뭘 특화해? YZ 특화해. 비교 우위 있는 거 오케이 확인. 근데 원래는 누가 더 잘 만들어? 그치, 을국이 최대 생산 가능력이 더 높으니까 을국이 더 잘 만드는 거지. 절대 우위는 을국에 있었다. 탈락. 자, 디귿. 교역 후 을국의 YZ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증가한다. 자, 생각해봐봐. 을국은 400, 400 이렇게 생겼어요. 뭐가? 최대 생산 가능 곡선. 근데 우리 뭘 특화하기로 했어? 을국은 그렇지, YZ 특화하기로 했잖아. YZ를 싹 다 몰빵해서 생산했어. 그럼 어때요? 최대 생산 가능량 유지하는데 우리가 XZ랑 교환을 잘 비율 설정해서 할 수 있죠. 그럼 내가 YZ 하나당 받을 수 있는 게 여기 더 늘어나는 거야. XZ 가격이. YZ 하나를 줬을 때 받을 수 있는 XZ량이 훨씬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때? 우리가 이제 YZ 하나당 원래 XZ 하나 포기했어야 되는데 얘가 예를 들어 600 됐다 쳐보자.
그럼 이제 y제 하나당 x제 1.5개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y제 소비 기회비용이 증가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 외워두시면 좋은 게 방금 그림처럼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특화한 상품에 대해서는 교역 후에 기회비용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리을 양국 간 x제와 y제 교환 비율이 2대1이라면 교역 후 갑국은 x제, y제 100개씩을 동시에 소비할 수 있다. 자, 갑국은 300,0이었을 거야. 뭐가? 처음에 특화 x제 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x제 100개를 줬어. 근데 교환 비율이 2대1이네. x제 200개로 할게요. x제 200개를 줬어. 그러면은 2대1이니까 y제 몇 개 받아와야 돼? 100개 받아와야지. 200개 줬으니까 300에서 100개만 남고 y제는 100개 받아왔으니까 이렇게 되네. 100,100 도달 가능하죠. 좋습니다. 오케이. 13번도 끝. 자, 14번 한번 볼게요. 자, x를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갑기업의 x제 생산량에 따른 평균 수입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뭐 한 개씩 생산량 늘릴 때마다 한 개 비용이죠. 단 각 기업은 x제만을 최대 5개까지 생산할 수 있고 생산된 x제는 전량 판매된다라고 하고 있네요. 용어 좀 써볼까? 평균 수입, 에버리지 레비뉴, 자 생산량 한 개씩, MC, 마지널 코스트 한 개 비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면 다른 것도 좀 정리를 해봐야 돼요. 뭐야? 먼저 총 비용 얼마야? 총 비용. 요거 24에서 이렇게 더해서 들어가면 되죠? 42. 하나 더하면 20개, 20만원 더 든다 했으니까 총 62만원. 하나 더하면 22만원 든다 했으니까 84만원, 108만원이 들겠죠. 총 5개 생산하는 데까지. 자, 그 다음에 AC는 뭐였어? 에버리지 코스트. 자, 에버리지 코스트는 그냥 수량으로 TC 나누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어때? 한 개일 때 24만원, 두 개일 때 42만원이니까 21만원, 세 개일 때 20점 몇만원, 4개일 때 21만원, 5개일 때 나눠서 21점 몇만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TR 총 수입은 30 평균 수입이라 했으니까 곱하면 돼요. 56만원 얼마야? 78만원, 96만원, 110만원이 되겠지. 괜찮나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뭘 찾고 싶어? 나는 이윤을 찾고 싶어. 어떻게 써야 돼? 여기 쓸까요? 이윤 파이는 결국 뭐야? 총 판매한 TR에서 총 든 TC를 빼면 되는 거잖아.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보면 돼. 6, 14, 16, 12, 2가 되겠네. 이게 이윤까지 찾은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기억 니은딕을 리을 볼게. 기업 한 개당 생산 비용은 생산량이 2개일 때와 4개일 때가 같대. 생산 비용 한 개당이라 그랬으니까 뭘 물어본 거야? AC 얼마야? 라고 물어본 거죠. AC 어때? 2개일 때와 4개일 때 똑같네. 기억 맞는 보기. 자, 이윤은 한 개일 때보다 3개일 때가 10만원 크다. 이윤은 6, 16. 10만원 크네요. 오케이, 답 이미 나왔네. 그래서 디귿 리을 풀어보자. 디귿 생산량을 4개에서 5개로 늘리면 총 수입은 22만원 등장한다. TR 봐달라는 거잖아. TR 보면은 96에서 110? 22만원 늘지 않네. 탈락. 생산량을 2개에서 3개로 늘리면 시장 가격은 2만원 상승한다. 쌤, 시장 가격은 어떻게 구해요? 평균 수입 나와 있잖아. 독점적으로 생산했으니까 얘네가 평균 수입을 다 가져가겠지. 이 수입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가격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2개에서 3개로 늘렸으니까 가격은 2만원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15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갑은 피자 한 판 매장에서 구매해서 바로 먹으면 4만원의 편익이야. 하지만 소요시간에 따라서 소요시간 10분 증가할 때마다 편익이 1,000원씩 감소해. 자, 예를 들어 단일 배달 20분 하면은 마이너스 2,000원 되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2,000원 손해보는 거야. 그래서 편익이 38,000원으로 준다는 거야. 4만원에서. 그리고 피자 가격은 2만원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얼마나 잘 분석을 하느냐가 포인트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쓸 거냐? 좀 좁긴 한데 같이 봐야 되니까 이렇게 써볼까요? 표를 그릴 거야, 표. 자, 단일 또 뭐 있어? 묶음, 직접 수령.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편익 볼까? 편익은 단일이면 20분 걸려서 38,000원 38로 쓸게요. 그냥 풀로 쓸까? 묶음으로 하면 30분 걸려서 37,000원. 직접 수령하면 60분 걸리니까 34,000원 6,000원 까여서 이렇게 되겠지. 근데 명시적 비용은 바로 피자 가격 2만원. 피자 가격 2만원. 피자 가격 2만원에다 뭘 더해? 배달비 더해야지. 1,500, 1,000, 얘는 0.
그래서 이거 정리해서 써보면은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22,500원, 21,000원, 2만원 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 바로 회계학적 이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을 뺀 거야. 일단 해볼게요. 15,500원, 16,000원, 14,000원. 자, 중요로직입니다. 회계학적 이윤이 가장 큰 놈이 무조건 합리적 선택이 돼. 이해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편하냐? 암묵적 비용 구할 때도 이거 쓰면 돼. 여기 단일 입장에서는 나머지 묶음 직접 중에 회계학적 이윤이 가장 큰 놈이 누구야? 그럼 16,000원이 가장 포기해야 될 것 중 가장 큰 가치. 이 묶음 입장에서는 단일, 직접 입장에서는 묶음. 요렇게. 자, 이 회계학적 이윤서는 게 사기입니다. 여기서 이미 사실 가장 큰 16,000원이 뭐야? 합리적 선택이구나. 도 정해진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갑은 단일 배달? 아니야, 묶음 배달 선택할 거야. 니은 직접 수령 선택의 기회비용은 36,000원이다. 자, 어때? 기회비용은 명시적 더하기 암묵적이죠? 우리 직접 수령은 2만원, 16,000원 나왔으니까 더해서 36,000원.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묶음 배달 선택의 암묵적 비용보다 단일 배달 선택의 암묵적 비용이 적다. 묶음 배달 선택의 암묵적 비용보다 단일 선택의 암묵적 비용이 더 크죠. 자, 리을 직접 수령의 경우 피자 한 판의 가격을 15% 할인해 준다면 여기가 34,000원이 아니라 4만원에서 15% 할인하면 얼마야? 그렇죠, 6,000원 할인해 준 거지. 34,000원에 팔고 거기서 소요시간 60분의 기회비용이 빠져서 잘못 설명했네요. 피자 가격이 4만원이 아니었죠. 이건 효용이었고 여기 명시적 비용에서 까준다는 거야. 15% 할인해 준다면 3,000원을 할인해 준 거고요. 즉 17,000원으로 명시적 비용이 해결되겠죠. 그러면은 회계학적 이윤 다시 계산해야 되네. 이게 뭐가 돼? 34,000원에서 17,000원 뺀 17,000원이 돼. 얘가 제일 커진 거야 이제. 그럼 뭐야? 선택이 바뀌는 거예요. 뭘로? 직접 선택, 직접 수령으로. 오케이, 요 회계학적 이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한번 볼게요. 또 이상한 글자 찾기가 있는데, 자, 교사 질문에서 보면은 글자 카드 채워넣으래. 그래서 그냥 설명 읽고 채워봅시다. 자, 첫 번째, 소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소비를 막을 수 없는 특성을 우리는 비배제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돈 냈냐? 안 냈으면 나가.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배제성인데 그렇지도 못하는 거. 돈 안 냈어? 그래도 써. 할 수 있는 게 비배제성이야. 2번,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경합하지 않고 소비할 수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비배제성, 경합하지 않고 비경합성.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해상의 어족자원과 같이 남용으로 인해 고갈되기 쉬운 자원을 우리는 공유자원이라고 불러요. 마지막으로 거래 당사자들이 가진 정보량이 서로 다른 상태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하죠. 이것도 시장 실패 중 대표적인 유형 하나의 설명이에요. 찾아야 되는 이제 비배제성, 공유 이렇게. 그래서 요 기억이랑 디귿이 있네. 2번. 자, 그 다음에 17번 가볼게요. 우리 17번은 이제 GDP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측정해보자고. 자, 기준 연도인 2021년의 실질은 100억 달러래요. 이때 뭐야? 명목도 당연히 100억 달러겠죠? 자, 그럼 여기다 가볍게 100억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지표가 있어. 증가율, 전년 대비 명목 GDP 증가율과 명목 GDP 나누기 실질 GDP. 이거 사실 뭐예요? 곱하기 100 하면 GDP 디플레이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알아둔 채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위에 이거 칸이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실질 명목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2021년에는 명목도 100억 달러, 이 실질도 100억 달러였어요. 자, 근데 2022년에 명목이 10% 늘었네. 110이 됐다는 거야. 2023년에는 안 늘었어. 그대로 110억 달러야. 2024년에는 10% 줄었어. 110의 10%는 11이니까 99억 달러가 됐겠죠. 이때 이제 실질 GDP 분의 명목 GDP 살펴보자. 실질분의 명목이 1.1이야. 모모분의 110이 1.1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반대로 X는 1.1분의 110해서 실질은 2022년에 100이었구나. 2023년에는 이거 비율 똑같으려면 명목 숫자 그대로 실질 GDP 와야 되지. 110으로 늘었구나. 마지막으로 0.9여야 돼. 여기 99고. 자, 그러면은 99x는 0.9x는 0.9분의 99 얼마야? 그렇지, 110이야.
이렇게 유지가 된 거예요. 이 계산이 조금 빨라야 돼. 왜냐면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정확히 숫자 항상 인지하고 계시고 공식 정말 정확하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1번 2022년에 실질 GDP는 110억 달러이다. 어디 갔어? 2022년에 실질 GDP는 100억 달러죠. 23년에 성장률 이거 뭘로 봐? 실질. 자, 실질은 여기가 2023년이니까 실질 100에서 110 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10%야. 2023년에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10%다. 물가 상승률은 뭘로 봐? 디플레이터. 자, 그러면 물가 상승률 뭘로 보면 돼요? 2023년 전년 대비니까 마이너스 10 되었는가로 보면 되죠. 1.1에서 1로 갔는데 이건 마이너스 10%가 아니지. 마이너스 11분의 1이 된 거야. 11분의 1. 그러면은 10%가 되지 않죠. 오케이? 만약에 10% 빠졌다고 하면은 0.11이 빠져서 0.99였어야 돼. 즉 10%보다 적은 숫자가 빠졌다는 거예요. 오케이? 21년의 명목 GDP 100억과 24년의 명목 GDP 99억 역시나 다르죠. 5번 22년의 명목 GDP 110과 24년의 실질 GDP 110은 똑같아. 이게 110으로 똑같다가 정답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답을 찾아냈네요. 5번. 자, 이제 끝나간다. 18번 옳은 문서 고르라네. 연도별 이자율을 나타냈어. 자, 우리 피셔 방정식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빼기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치? 그럼 이거 다시 쓰면 어떻게 돼? 물가 상승률은 명목 이자율 빼기 실질 이자율이 된단 말이야. 근데 뭐랬어? 24년의 물가 수준은 전년 대비 하락했대. 24년에 둘 중 뭐가 명이고 실인지 몰라. 하지만 뺐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얘가 명, 얘가 실이어야 되는 거죠. 쉽게 A, B 찾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 볼까? 기억 2022년 물가 상승률은 6%이다. 5 빼기 1이니까 4%죠. 자, 니은 2024년에는 예금보다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 24년에는 뭘 보면 돼? 현금 보유가 유리한지는 명목 이자율 보시면 돼요. 내가 은행 가서 받는 거니까. 명목 이자율 이렇게 갔는데 어때? 명목 이자율이 줄어들었어. 그쵸?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 보유가 유리하다 할 수 없어. 왜냐면 줄어들었을 때 음을 뚫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맡겨도 손해본다는 거잖아. 줄어들었는데 헷갈릴 수 있지만 여튼 여전히 양수 3%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현금보다 예금 가지고 있는 게 3%라도 더 먹는 거지. 그래서 얘도 아니고요. 디귿 23년의 물가 수준은 22년보다 높다. 그러면 23년 물가 수준을 뭘로 측정해야 돼? 물가 수준. 그냥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된다는 거야. 아, 이 보니까 3 빼기 2에서 1%가 뭐야? 물가 상승률이었어. 언제? 22년에서 23년으로 건너갈 때 물가가 늘어났네. 디귿 맞고요. 리얼 실질 이자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1, 2, 3으로 잘 상승하고 있네요. 디귿 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보겠습니다. 수입 지출 내역 분석으로 옳은 것은 찾아야 되네. 자, 월급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자 경상소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식 배당금도 경상소득이야. 경조금은 뭐야? 비경상소득이죠. 오케이. 지출은 대출 이자 어디에 해당해요? 비소비 지출. 사회보험료도 비소비 지출. 하지만 통신비랑 식료품비는 둘 다 소비 지출에 해당하죠. 자, 정리하면은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310만원, 150만원,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소비지출 80, 비소비지출 60 이렇게 정리가 되네. 자, 풀어볼까요? 근로소득은 310만원이다. 아니지. 경상소득은 310만원이고 그중 근로소득은 월급 300밖에 없어. 탈락. 자, 2번 소비지출은 100만원이다. 소비지출 방금 계산했어요. 80만원이었어. 3번 비경상소득은 160만원이다. 비경상소득 경조금만 해당돼서 150만원입니다. 처분가능소득은 440만원? 처분가능소득 어딨어요? 여기 있단 말이야. 뭐 해달래? 소득에서 비소비지출 빼달래. 소득 다 더하면 460이었고 비소비지출 60 빼니까 얼마야? 400만원이 돼요. 틀렸어. 자, 저축은 처분가능소득의 80%래. 저축금 찾아볼까? 저축은 아까 얘는 400이었고 처분가능소득 400에서 소비지출 80을 뺀 거야. 320이 되겠죠. 320의 80은 얼마야? 80이 아니라 처분 가능 소득 400만원의 중에서 저축 320만원은 뭐야? 80% 맞죠? 5분의 4. 오케이.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고른
내용을 찾아야 돼요. 자, 표는 24년 창출한 부가가치 총생산비용 GDP 측정 분배 측면의 경제활동을 나타내는데 각국은 X제만을 중간재 없이 생산하며 그중 50%는 최종재로 판매, 나머지 50%는 Y제를 생산하는 을국에 수출되어 Y제의 유일한 원료로 사용된대요. 이해할 거 다 하셨죠? 자, 교역은 거래 비용 없고 그 다음에 생산단지와 다 모두 그 해에 판매되고, 자, 그 다음에 총 생산 비용은 중간재 구입 비용이랑 임금이자와 지대를 합쳐야 된대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이 노동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액은 총 80억 달러라고 하네. 자, 이 80억 달러라는 게 뭐야? 노동 제공의 대가? 임금이죠. 자, 각국 내에서 40%가 해당하는 것이 80억이었던 거야. 아, 그럼 나머지는 뭐야? 얘가 40억, 얘가 20억, 얘가 60억 해서 총 분배 측면에 200을 썼다는 거야. 200억 달러. 자, 이 200억 달러라는 것은 뭐랑 똑같은 거예요? 뭘 얼마나 만들었느냐랑 똑같은 거지. 그치? 부가가치 창출을 총 200억 달러 했다. 자, 그 다음에 빼도 되죠? 자, 총 생산 비용은 뭐라 했어? 중간재 구입 비용, 임금이자 지대 합한값. 근데 중간재 구입 비용 각국은 없죠. 중간재 없이 생산한다고 여기 써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자 지대만 합치면 돼. 임금 80억, 이자 40억, 지대 20억, 총 140억이 되겠네. 자, 그럼 이제 을국을 봅시다. 을국은 새롭게 창출한 부가가치가 총 300억 달러야. 자, 이 총 300억 달러를 잘 분배를 했겠죠? 그 중에 80%가 임금이자 지대에 해당하고 이것이 뭐야? 총생산 비용이 포함이 될 거예요. 300억 달러의 80%니까 얼마? 240억 달러가 나왔는데 우리 이번 을국의 경우에는 중간재를 수입했었지? 그러면 여기 위에 보니까 총생산 비용은 중간재 구입 비용을 포함해야 돼. 즉 X제를 샀던 100억 달러를 포함해서 340억 달러만큼의 총생산 비용이 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밑에 기억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기 보시면 각국의 X제 수출액은 50억 아니지, 절반 50%였던 100억 달러였어요. 틀렸고, 자, 니은 일국에서 판매되는 Y제 시장 가치의 합은 400억 달러이다. 어때? 400억 달러? 아, 뉴 새롭게 생산된 부가가치, 창출한 부가가치 300억 달러에다가 X제 어떤 거 원료로서 수입한 X제 가치 100억까지 더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400억 달러가 되겠죠. 판매된 Y제 시장 가치의 합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니은 맞는 보기. 디귿 GDP는 을국이 각국의 1.5배다. GDP는 뭘로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 최종 생산물의 가치로 일단은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잘못된 생각인 거지. 왜? 여러분들 가장 헷갈리는 게 여기일 거거든. 그럼 아까 했듯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 아니라는 거야. GDP는 뭘 가져가요? 새롭게 생산된 부가가치들의 합인 거야. 이때 이 워딩과 니은에서의 판매된 Y제 시장 가치라는 워딩을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일단 GDP 한번 먼저 구해드리면 을국은 300, 각국은 200, 즉 요 표에서 그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요 영역인 거야. 200, 300. 디귿은 맞는 보기. 선생님, 그러면은 새롭게 생산된 부가가치만 여기 들어가고 얘는 왜 안 들어가요? 얘는 자국민이 생산한 게 아니거든. 그쵸? 수입해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Y제, 재화를 기준으로 팔 때는 저것도 처음에 원재료로서 100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포함되는 거야. 시장 가치. GDP는 뭐예요? 자국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생산했어? 아니란 말이야. 쟤네가 생산한 거 갖고 온 거란 말이야. 사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포함이 되지 않아야겠죠. 우리가 새롭게 생산한 부가가치만 포함되는 거야. 오케이. 자, 기업과 니은의 합 얼마야? 340은 340보다 똑같죠? 동일하네요. 탈락. 가볍게 3번 짚고 넘어가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한번 경제 다 풀어봤는데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좀 끊으면서 했는데, 자, 이렇게 좀 난이도가 올라간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마다 모든 공식을 정확히 한 번에 꺼내실 수 있어야 되고, 위치에서 뭔가 순간 망설이거나 헷갈리는 순간 시험 전체의 난이도가 체감적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대비를 해서 모든 케이스를 대비하는 그런 학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풀이드린 방법들 중에 뭔가 배워가실 점이 있었다면 꼭 배워가셔서 연습해보시고 또 나중에 우리 내년이 아니지, 올해 수능 잘 보고 끝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이번에 신문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럼